어둠이 짙게 드리운 복도 끝,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깜빡였다. 늘봄 실버타운. 이름과는 달리 그곳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스산했다. 은퇴한 사회학과 교수 박서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친구 강인철의 병실 문을 열었다. 한때 날카로운 눈빛으로 세상을 논평하던 언론인이었던 친구는 이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손목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푸른 멍자국이 선명했다. 인철아, 나왔네. 박서진의 목소리에도 강인철은 미동조차 없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입소한 지 불과 몇 주. 그 사이 친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요양원 측은 가벼운 낙상 사고였다고 했지만 박서진의 눈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다. 친구의 눈동자 깊은 곳에 자리한 것은 병세의 악화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공포였다. 황만식 원장과 남지숙 사무국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황 원장의 계산적인 눈빛, 세련된 외모와 달리 냉랭하기 짝이 없던 남 국장의 말투. 그들은 박서진의 질문에 판에 박힌 듯한 답변만을 늘어놓았다. 어르신께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박서진은 결심했다. 이대로 친구를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 수상한 요양원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평생을 사회 부조리를 연구하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그였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써야 할 때였다. 해외에 있는 딸 지민에게는 새로운 연구를 위한 체험 겸 요양이라고 둘러댔다. 지민은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박서진은 박철수라는 가명과 함께 경미한 건망증과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으로 자신을 위장했다. 거울 앞에 서서 일부러 어깨를 구부정하게 만들고 목소리 톤을 낮추고 손을 가늘게 떨어보는 연습을 반복했다. 그의 서재 한 구석, 낡은 가죽 가방에는 작은 수첩과 녹음기, 그리고 만약을 위한 몇 가지 간단한 도구들이 담겼다. 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밤이었다. 늘봄 실버타운의 박철수라는 이름으로 입소한 첫날, 박서진은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화려하게 꾸며진 로비와는 달리 병실 내부는 어딘가 모르게 황량했다. 제공되는 식사는 식단표와는 현저히 달랐고 맛은 물론 영양 상태도 의심스러웠다. 값비싼 요양 비용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난방은 제대로 되지 않아 늦가을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말을 걸고 요양원의 일과와 분위기를 살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무기력하거나 혹은 무언가에 잔뜩 겁을 먹은 듯 보였다. 직원들은 대부분 젊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기계적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처리할 뿐 노인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나 배려는 드물었다. 오히려 짜증 섞인 말투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었다. 박서진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는 조심스럽게 병실을 빠져나와 요양원 내부를 탐색했다. 복도 곳곳에 설치된 CCTV의 위치와 사각지대, 비상구, 직원들의 야간 근무 동선 등을 꼼꼼하게 수첩에 기록했다. 친구 강인철의 병실을 몰래 살펴보려 했지만 복도를 순찰하는 직원의 발소리에 몇 번이나 발길을 돌려야 했다. 생각보다 감시가 삼엄했다. 며칠이 지났을까? 박서진은 요양원의 젊은 간호조무사 최수연에게서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녀는 늘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노인들에게 말을 걸 때면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띄었고 목소리에는 가식이 없었다. 다른 직원들이 귀찮아하는 일도 묵묵히 처리하는 모습이었다. 박서진은 그녀에게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어느 날 오후 박서진은 정원에서 홀로 바람을 쐬고 있는 최수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일부러 어눌한 말투로 말을 걸었다. 최 선생이라고 했나? 늘 바빠 보여. 최수연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르신. 무슨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긴 다들 젊은 사람들이라 말 붙이기가 영. 박서진은 최수연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보다는 순수한 호기심이 어려 있었다. 그는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자신이 과거 대학 교수였다는 사실, 그리고 친구 강인철에 대한 깊은 걱정을 털어놓았다. 물론 잠입 수사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히 숨겼다.
최수연은 박서진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녀 역시 늘봄 실버타운의 문제점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자재가 들어오는 것을 본 적도 있었고, 밤중에 들려오는 노인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다. 하지만 생계에 대한 두려움과 조직 내의 암묵적인 압력 때문에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박서진의 진심 어린 호소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양심을 건드렸다. 어르신, 제가 뭘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최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서진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만 언젠가 그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한편 박서진의 예리한 질문과 관찰력은 황만식 원장과 남지숙 사무국장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남 국장은 박서진을 따로 불러 박철수 어르신, 요즘 부쩍 기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라며 떠보듯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친절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박서진은 더욱더 어수룩한 노인 행세를 하며 그들의 의심을 피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들의 감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박서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한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때로는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는 것 같으니 독방에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는 식의 은근한 협박도 흘러나왔다. 박서진은 위기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욱더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느꼈다. 그는 요양원 내에서 비교적 의식이 명료하고 양심적인 노인들과 조심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 할머니는 밤중에 간호사실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대화 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말수는 적지만 관찰력이 뛰어난 전직 형사 출신의 이 할아버지는 직원들의 수상한 움직임이나 물품 반출 정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박서진은 그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수첩에 기록하고 녹음기를 이용해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최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박서진에게 건넸다. 어르신, 이거 제가 겨우. USB 안에는 직원 근무표 조작 정황과 식자재 납품 관련 허위 장부, 그리고 실체 없는 유령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 사본 파일이 들어있었다. 최수연은 남지숙의 눈을 피해 사무실 컴퓨터에서 몰래 빼낸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옳은 일을 했다는 작은 자부심이 교차했다. 수연 씨 정말 고맙네. 이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박서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최수연의 용기는 박서진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내부에서 박서진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박서진은 최수연의 도움으로 친구 강인철에게 지속적으로 특정 신경안정제가 과다 투여되고 있다는 의심을 굳히게 되었고, 마침내 강인철이 잠든 사이 그의 약병에서 몰래 약물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이 약물 샘플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황만식과 남지숙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박서진을 문제 있는 노인으로 낙인 찍고 다른 노인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려 했다. 심지어 박서진의 식사에 몰래 수면제를 타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하지만 박서진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최수연의 은밀한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어느 깊은 밤 박서진은 원장실 근처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황만식과 남지숙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 끝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번 달 지원금 들어온 걸로 저번에 받았던 해외 골프 여행이나 다녀올까? 원장님도 참, 아직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인데, 그리고 박철수 그 영감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캐묻고 다니는 게 영 찜찜해요. 별일 있겠어? 그냥 좀 유별난 노인 내겠지. 정 거슬리면 저번에 말한 대로 특별 관리 들어가면 되고. 그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노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고 있었던 것이다. 박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특별관리라는 말이 그의 뇌리에 섬뜩하게 박혔다. 그것은 아마도 강인철에게 했던 것처럼 약물을 이용해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듯했다. 며칠 후 최수연은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박서진을 찾아왔다.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료 직원의 도움으로
CCTV 사각지대에서 한 직원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거칠게 다루고 방치하는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을 확보한 것이었다. 영상 속 노인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직원의 냉담한 태도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박서진은 외부의 지인이자 전 제자였던 의사에게 몰래 연락하여 강인철의 약물 샘플 분석을 의뢰했다. 며칠 뒤 충격적인 결과가 돌아왔다. 강인철에게 투여된 약물은 단순한 신경 안정제가 아니었다. 장기간 과다 복용할 경우 심각한 인지 능력 저하와 신체 기능 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늘봄 실버타운은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 모든 증거가 하나둘씩 모였다. 허위 장부, 횡령 정황이 담긴 녹취, 학대 영상, 그리고 약물 오남용 증거까지. 박서진과 최수연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황만식과 남지숙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박서진의 병실로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요양원 직원이 아니었다. 남지숙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 뒤에 서 있었다. 박철수 어르신, 요즘 영 상태가 안 좋으셔서요. 저희가 특별히 더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더 좋은 곳이란 정신병원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다. 박서진이 가진 증거를 빼앗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속셈이었다. 박서진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아니, 내가 어딜 간다고 그러시오. 난 여기가 좋소이다. 어르신,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남자들이 박서진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할 때였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최수연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다른 노인 몇몇이 몰려들어왔다. 전직 형사였던 이 할아버지가 남자들 앞을 가로막았고 김 할머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사람을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가도 되는 거요. 경찰 부를 거요. 예상치 못한 노인들의 저항에 남자들과 남지숙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익숙하지만 이곳에서는 들릴 리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박서진의 딸 지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연락이 며칠째 두절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예고 없이 한국으로 날아온 것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과 햇숙해진 아버지의 모습에 지민은 할 말을 잃었다. 지민의 등장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켰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남지숙에게 아버지의 상태와 요양원의 처사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지품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수첩의 내용 일부와 최수연이 몰래 건넨 USB를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언론사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와 인권 변호사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했다. 때마침 그날 오후 늘봄 실버타운에서는 지역 유지들과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홍보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황만식은 연단에 서서 특유의 위선적인 미소와 함께 요양원의 장점을 열거하며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있었다. 저희 늘봄 실버타운은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설명회장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다른 영상이 나타났다. 황만식과 남지숙이 요양원 공금을 빼돌리려는 은밀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자막과 함께 직원이 노인을 학대하는 충격적인 CCTV 영상이 연이어 재생되었다. 설명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경악과 분노 섞인 고함이 터져나왔다. 황만식과 남지숙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허둥댔다. 그 순간 설명회장 문이 열리며 경찰과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박서진과 최수연 그리고 지민이 미리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가 그들의 손에 넘겨졌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박서진은 연단 위에서 덜덜 떨고 있는 황만식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황만식 씨, 당신들이 말하는 최상의 서비스란 이런 것이었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약자들의 피땀으로 당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 말이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늘봄 실버타운의 추악한 민낯은 그렇게 온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다. 황만식과 남지숙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은 연일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늘봄 실버타운은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곳에 머물던 노인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안전한 시설로 옮겨졌다. 이번 사건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요양시설 관리 감독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친구 강인철은 박서진의 도움으로 즉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너무 늦지 않아 그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명료한 정신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삶에 대한 의지가 희미하게나마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서진은 친구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최수연은 내부 고발자로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박서진은 그녀의 용기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녀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박서진은 다시 평범한 은퇴 교수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는 같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웠던 치열했던 기억과 함께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연민,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정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인권과 사회 정의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때로는 작은 강연회에 나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의 글과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해외에서 급히 귀국했던 딸 지민은 아버지의 곁을 한동안 더 머물렀다. 이번 일을 통해 부녀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돈독해졌다. 지민은 아버지의 용기와 지혜에 새삼 존경심을 느꼈고 박서진은 딸의 든든한 지지와 사랑에 큰 위안을 받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박서진은 자신의 서재 창가에 앉아 원고를 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황금빛 햇살 아래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가득하지만 작은 용기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그의 눈빛에는 그 따뜻한 믿음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진실은 때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로 찾아오지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되는 법이었다. 박서진은 다시 펜을 잡았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